결혼 8년 차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서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신념이자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이 부서진 것 같아요. 집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예전엔 정막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아있네요. 아내는 패션 쪽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의 경계도 흐릿하죠. 처음엔 그 자유로움이 멋져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다며 외출이 잦아졌고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져 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예민해진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웃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물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받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느낌.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 사람 사이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어느 순간 확 변한 걸 눈치는 채기 마련이잖아요.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어요. 11시를 넘긴 시각. 오늘 좀 늦었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팅 끝나고 고객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 겸 간단하게 한잔했어. 그리고는 씻고 바로 누웠습니다.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쓰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야외 작업이 있다며 메이크업까지 한 상태로. 커피를 마시던 중 집에 있는 그녀의 노트북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일부러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다만 그 순간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어쩌면 몰랐던 건지도 모르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날 이후로 작은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그녀의 목에 남은 향수 냄새. 아내는 원래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택배 상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작은 상자. 평소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 카드 사용 내역엔 그런 구매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고객한테 받은 선물이야. 런칭 기념으로 받았어. 눈을 피하며 대답하더군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 나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는 느낌이 전혀 없는 집. 결혼 초엔 이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고르고 소파 색깔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맞춰보던 그 시간들. 지금은요. 그 모든 게 남의 집 이야기 같아요.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는 듯 했고 저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봐. 혹시라도 모든 걸 끝내자고 말할까봐. 그럴 용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참 신기한 게 작은 틈 하나로도 큰 의심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틈은 곧 이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SNS는 원래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날도 그냥 심심해서 예전에 쓰던 계정을 열어본 거였어요.
팔로우 목록도 몇 년째 그대로였고 별다른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지석. 한참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였고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술도 자주 마셨고 연애 상담도 했던 그런 사이. 졸업하고 나서는 몇 년간 연락이 끊겼었고요. 그 이름이 아내 게시물에 댓글로 달려 있더라고요. 사진 너무 좋다. 감성 여전하네. 처음엔 그냥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지석이라는 친구가 좀 가벼운 성향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 지석이가 아내에게 감성 타령? 그것도 몇 개의 게시물에 연달아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석이, 너도 알지? 대학 때 친구. 걔가 너 게시물에 댓글 달았던데?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석 씨? 요즘 일적으로 도움 좀 받고 있어. 촬영 코디네이터 한 명 소개해줬거든.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걸까? 내가 모르는 그들의 교류는 얼마나 될까? 며칠 후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는 욕실에 있었고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알림창에 지석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림 내용은 단순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이건 업무상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깊게 잠든 듯 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얽히며 목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말 없이 일상을 지켜보는 척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눈에 담았죠. 화장은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옷도 바뀌었고 향수도 다른 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겐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더 밝고 다정하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걸까? 아니,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내의 표정이, 지석의 문자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내가 주말에 일정이 잡혔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더라고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 누구야? 코디랑 모델 한 명이랑. 지석 오빠도 근처 온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제 몸이 잠깐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석 오빠? 그렇게 부를 사이였나? 그녀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응, 아, 그 사람. 말 편하게 하기로 했어 자연스럽게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저는 못 잊습니다.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100m쯤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우더니 아내는 내리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지석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익숙한 걸음걸이, 허리춤에 손을 얹는 습관까지. 그 사람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웃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그만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친한 거겠지. 애써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씁쓸하더군요. 겉으론 변한 게 없는 척하면서 속은 이미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노트북을 연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보지 말자. 이건 그냥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메일함, 메신저, 일정표, 클라우드. 하나하나 열어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폴더 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 속에서 누가 봐도 작업용으로 보이게 이름을 붙여놓은 그 안에 한눈에 봐도 개인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 늦은 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테이블, 심지어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찍은 셀카도. 그중 하나는 아내가 입고 나간 바로 그날의 옷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제야 그동안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택배 상자 속의 명품 상자. 야근이라는 핑계의 늦은 귀가. 바뀐 향수와 웃음의 온도. 모든 게 그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일정? 응. 오전엔 미팅, 오후엔 야외에서 작업 있어. 늦을지도 몰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직후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예전에 둘이 함께 썼던 차량 관리 앱. 아직 계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량은 오전 11시 45분 강남 도산공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차량은 잠실의 한 호텔에 멈췄습니다. 호텔?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몸이 금세 긴장으로 굳어갔어요. 잠시 후 이름 모를 짜증과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결국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호텔 앞 주차장. 실제로 거기에 그녀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진짜 호텔은 아니겠지. 하지만 직감은 늘 맞습니다. 제 촉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잠시 후 후문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지석. 그리고 제 아내. 둘은 자연스럽게 걸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진 않았지만 그 거리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바빴지? 응. 좀 힘들었어. 미팅이 길어졌거든.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멈출 수 있을까? 지금 멈추면 후회하지 않을까? 더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듯 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이 집이 더 이상 제 공간 같지 않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 어딘가에서 감정이 꼬여만 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분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대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간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연차로 며칠은 충분히 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정리에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지인의 소개로 조용히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정황 외에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미 일부 확보한 자료는 있었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업체에 의뢰하기로 했어요. 그 업체는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 복구, 클라우드 자동 저장 사진 복원, 심지어 통화 녹취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휴대폰 백업 파일도 함께 넘겼습니다. 그 순간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믿고 마주보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자료 정리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캡처, 두 사람 간 메시지 수십 건, 데이트로 의심되는 장소 위치 기록들. 심지어 지석이라는 남자가 아내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놈 대체 뭐지? 처음엔 그냥 우연히 다시 만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바람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문득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석에게 아내는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녀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이 사람과 다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우리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응? 그녀가 놀란 듯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 담은 작은 장치 하나. 그걸 그녀 손에 직접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지만 감정은 없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함이고 차가운 선택입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 아내는 집에 있었고 저는 조용히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 안엔 하나의 폴더만 있었어요. 이름은 2024 기록. 그녀가 더블 클릭을 하자 정리된 폴더들이 열렸습니다. 위치 기록, 호텔 출입 내역, 메신저, 사진. 하나하나 보기만 해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사진 폴더를 클릭했을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충분히 오래됐어. 그 짧은 대화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가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지만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넌 내게 설명하려고 한 적 없잖아. 언제든 말할 기회 있었는데 그걸 선택한 건 너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지석이 오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USB 안에는 지석이 아내 외에도 여러 여성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복원된 자료들이었죠. 같이 여행 가자. 넌 진짜 특별해. 다른 사람은 몰라. 너만 알아줘.
메시지 창에 상대 이름이 바뀔 뿐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한 듯한 감정의 언어들. 그걸 보며 저는 차라리 허탈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그녀가 그 말들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난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늘 그녀 옆에 있었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진 않아도 같은 공간을 지켜왔는데 그녀가 필요로 했던 위로는 낯선 남자의 말 몇 마디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대답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이미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저 끝을 정리하는 일일 뿐. USB를 건넨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로가 이미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 아직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한지석. 그놈은 내 삶을 조용히 무너뜨린 존재였고 그런 주제에 책임감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의 일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은 중견 광고 대행사의 콘텐츠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와의 외부 협업이 잦은 만큼 이미 업계에선 나름 평판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죠.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와 아내의 개인적 관계가 직업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정황, 회사 자산을 개인 만남에 활용한 흔적, 심지어 다른 프리랜서 여성들과 나눈 부적절한 메시지까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지석의 회사 대표 앞으로 익명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거친 표현만 골라 단 하나의 문장도 허위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지 며칠 후 지석의 이름이 회사 홈페이지 인사공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된 건 아니지만 콘텐츠 팀의 대외 협업 담당에서 배제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지석은 그 후로도 몇 번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전화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석이 그 사람한테 연락 와도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받아.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해 보였어요. 다 잃은 사람의 얼굴. 그 말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군요.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다 타버리고 나면 안쓰러움조차 연민이 아닌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더 이상 지석을 기다리지도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부모님 댁으로 잠시 다녀오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사람은 그녀지만 사실상 내 안에서 떠나보낸 건 이미 오래전이라는 걸.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힌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변했고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였을 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죠. 소파, 식탁, 침대. 모든 가구는 그대로인데 공간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비어있고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냈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타오르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진행해 주세요. 상대 측에도 통보해 주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죠. 식탁 너머로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는 그냥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줄 알았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는지도 모르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럴 자격도 없고 이미 다 망가졌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집은 제 명의로. 모든 권리 포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용서할 의무는 내게 없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내가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더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내가 떠나고 서류를 봉투에 넣은 뒤 저는 그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 내가 부여잡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터널 같았던 지난 몇 달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고른 커튼, 둘이 마주 앉았던 식탁,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조명까지. 하나씩 버리기보단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더군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정리했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낯선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편하더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감정도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는 공간. 새로운 침대, 새 커튼, 직접 고른 조명 아래에서 조금씩 일상을 다시 맞춰갔습니다. 출근 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작은 선반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두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그날 나를 마주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지석을 만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지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셈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새로 이사한 집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정작 무너진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었던 착각들이었구나. 나는 여전히 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나를 다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이란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 오랜 세월을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터전, 모든 걸 걸고 지켜왔던 신념들이 단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맑고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속이 들여다 보일 듯 푸르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진실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진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젠 끝장을 봐야 할 때라는 것을. 나는 산기슭 너머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청명한 울음소리와 부드럽게 내려앉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텐트 밖은 마치 작은 생태계처럼 분주했다. 다람쥐 몇 마리가 어제 먹고 남은 식사 자락을 이리저리 나르며 바삐 움직였고 그 모습은 왠지 내 삶의 파편들을 정리하는 듯해 잠시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다. 수년 만에 느껴보는 자연 속 아침의 맑음과 고요함은 그 자체로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무겁게 내려앉는 현실의 그림자가 곧 내 정신을 눌러왔다. 이곳은 고도가 높아 공기가 맑고 서늘했다. 텐트 문을 열고 나가자 내 앞에 펼쳐진 건 눈 덮인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호수였다. 그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나는 마치 모든 감각이 멎은 듯 서 있었고 오랜만에 가슴 한가득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모든 현실을 잠시 접어두고 낚시라도 하며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한 달 내내 도망치듯 외면해온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부탄 버너 위에 계란 하나와 간장 한 스푼을 올려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진하게 내려진 드립커피 한 잔까지 곁들이자 나는 잠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트레킹 준비를 하던 중 나는 깨달았다. 그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을 지나 새 아침이 찾아올 테니까. 언젠가 나는 다시 캠핑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바다에 배를 띄울 것이다. 한때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걸 멈추고 지난 23년 동안 나는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랑, 바로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믿었었다. 지금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랑이, 진실한 관계가 내 삶에 다가오기를.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해 짐을 싣고 국도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3일 만에 다시 켜자 순식간에 신호가 돌아오며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삐링 소리와 함께 도착한 첫 번째 문자는 아들 지훈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었다. 사춘기 폭풍 속을 함께 견디며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도 강렬했다. 아빠, 사랑하고 응원해요. 오늘 힘내시고 끝까지 버텨요. 어딘가엔 분명히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말 한 줄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해줬다. 다음 메시지는 딸 하윤이에게서 왔다.
그녀의 말도 따뜻하고 포근했다. 아빠, 지금 제가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나를 한없이 무너지게 했다. 아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빠예요.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아빠 자신을 먼저 돌보셔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랑 지훈이는 아빠를 사랑해요.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하윤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내 그림자처럼 곁에 붙어 있던 아이였다. 얼굴은 엄마인 수진을 빼다 박았지만 성격은 말괄량이 같을 만큼 나를 꼭 닮았다. 자연을 사랑하고 엉뚱한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는 어느새 내 삶의 빛이 되어 있었다. 어쩌면 수진에게는 없었던 그 따뜻함과 솔직함이 하윤이에게 흘러넘쳤기에 나는 더욱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비록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여전히 내 자부심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돌리며 휴대폰 속에 쌓여있는 메시지들과 음성 메일, 그리고 부재중 전화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중 10통은 수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였다. 대부분은 그녀의 부산 출장 중 걸려온 것이었고 몇 통은 어젯밤과 아침에 걸려온 듯했다.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지 눈에 그려졌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는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했고 대신 이메일함을 열었다. 역시나 그녀는 3일 동안 거의 20통 가까운 이메일을 보냈다. 처음엔 애정과 회한이 담긴 말들이었지만 그건 그저 죄책감에 떠밀려 쓴 변명처럼 보였다. 뒤로 갈수록 메시지는 점점 격앙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결국 내가 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을 때 보낸 마지막 메일의 제목은 대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체 뭐야, 준호야? 수지는 아직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통으로 그녀의 부재를 견뎠는지 그녀는 모른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쌓아온 가족, 사랑, 신뢰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잊어버린 걸까? 그녀가 쓰는 소설보다 더 우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짓눌렀다. 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44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언제 어디서든 주목을 끄는 사람이었다. 늘씬한 몸매, 당당한 태도,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눈빛까지. 그녀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도 일종의 자존감을 심어줬던 건 사실이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말해왔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매력 있어. 하지만 이젠 그 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이젠 나이 들어서 예전처럼 젊고 섹시한 기분이 안 들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감춰진 조용한 절망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책하며 보냈을까. 그런 그녀를 보면 마음이 아려왔다. 그래서 나는 애써 웃으며 자주 이야기해줬다. 아냐, 당신은 지금이 더 아름다워. 그 매력은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빛은 바래지 않아. 오히려 더 반짝거리는 법이지.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 말에 늘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말, 당신이 남편이니까 해주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진심이 닿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더 이상 그녀에게 의미 없다는 현실이 말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 즈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의 회사에 있는 정현석 팀장이라는 남자가 마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조명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녀의 말이나 표정, 그리고 분위기로 느껴진 건 분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자극이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다. 적어도 성적으로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변해갔다. 더 이상 설렘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에서 익숙하고 지루한, 하지만 믿을 수는 있는 친구 같은 남편으로 전락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친구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이엔 이미 정서적인 연결이 끊겨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꺼려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정연서, 하나은행 신탁부의 부부장.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어딜 가든 자신감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몇 번 직접 만나봤지만 그의 말투나 태도, 그 안에 깔린 교만함이 불편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고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수지는 그를 두고 진짜 리더의 표본이라며 높이 평가하곤 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직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등장하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4개월 전부터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 조용한 침묵이 바로 그들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함께한 23년의 끝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모든 기억들을 떨쳐내려는 듯 다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에게서 쏟아진 수많은 메시지들. 나는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삭제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때였다. 다른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눈에 띄는 비공개 채팅 하나가 떠올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컸다. 그 남자 강도 사건에 휘말려 병원에 실려갔어. 한쪽 고환은 파열됐고 무릎뼈도 부서졌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창을 닫자마자 메시지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겨진 건 먹먹한 정적과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그 다음 메일은 내 퇴직 처리 완료 통지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사원도 아니었다. 퇴직금, 연금, 주식 옵션까지 모두 정리되어 새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 세금 문제는 잠시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사실 이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떠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래, 지금이구나. 이제는 마치 반창고를 한 번에 뜯어내듯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다. 나는 길가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숨을 고르고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지금 도대체 어딘데? 공항에 마중도 안 나오고 어젯밤엔 집에도 없고 전화도 문자도 전부 무시하고 지금 무슨 상황이야? 준호야? 대답 좀 해봐. 그녀의 말은 다급했고 혼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차분히 어쩌면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내 연락을 안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줄은 몰랐네. 아니, 어쩌면 내가 집에 없는 게 너한테는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겠지. 그동안 마음껏 정리하고 다시 내 연기 시작할 수 있었잖아. 그게 너의 이중생활 방식이잖아. 뭐라고? 이중생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준호야? 출장도 다 일 때문이었고 나 진짜. 그런데 왜 애들은 내 전화도 문자도 안 받아? 하나 더 물을게. 우리 안방에 있던 킹사이즈 침대는 대체 어디 갔니? 어젯밤 난 결국 손님 방에서 잤다.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공항에도 안 왔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어? 지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마치 미친 세상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맞아. 수진아, 그 미친 세상,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를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도 바로 너야. 그 순간 그녀의 언성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격앙된 목소리는 점차 떨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야? 지금 진짜 무슨 일이야?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난 지금 내 곁에 없고 전혀 다른 도시에 있어. 지난 일주일 동안은 바빴어. 문자도 전화도 받을 겨를이 없었지. 내 삶에서 벌어진 이 배신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걸 생각하느라 말이야. 배신이라는 단어에 수진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무언가 들켰음을 직감한 듯.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는 그 목소리. 준호야, 술 마셨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진짜 무슨 일이야? 그보다 말이지, 수진아. 너 그 3일짜리 금융 세미나 말이야. 그 정현석 팀장이란 인간하고 밤마다 같이 잤니? 아님 아침까지도 함께 있었니? 딱 3번이었니? 아니면 하루 2번씩이었어? 그녀가 내 말에 숨조차 멈춘 듯 침묵하는 사이 전화기 너머로는 싸늘한 정적만 흘렀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결국 숨죽인 목소리로 마치 자신도 믿기 힘들다는 듯 되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준호야? 정 팀장이 뭐 어쨌다고? 왜 그런 말까지 해? 나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수진아, 넌 내 아내야. 그래서 더 슬프고 더 놀라워. 아직도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최소한 23년간 함께한 남편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자격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나와 가족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아니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준호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넌 오해하고 있어.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정 팀장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확신했다. 그래? 그래도 최소한 지금 내가 말한 정 팀장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인정하네. 그 순간 나는 문득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수지는 입을 닫고 있었다. 나는 이어서 차분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줘.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야? 아니면 그냥 신경도 안 쓴 거야? 왜 날 보고 정리하자고, 이혼하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몰래 속이고 나를 짓밟는 것보단 100배는 나았을 텐데. 그 말에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발 준호야, 이혼 얘기하지 마. 나 정말 당신만 사랑해. 제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지금도 내가 증거 없이 감정만으로 몰아붙인다고 믿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아직도 연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좋아.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정현석이랑 우리 안방에서 이제 사라진 그 침대 위에서 그런 짓 한 적 없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나는 한 달 전 수진의 낌새가 이상해졌던 시기에 몰래 설치한 서랍장 시계형 카메라에서 캡처해 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네 발로 엎드린 채 정 팀장과 격렬하게 몸을 섞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황홀감에 젖어 있었고 정 팀장의 표정은 탐욕 그 자체였다. 나는 말없이 그 사진을 그녀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이어받았다. 수진아, 지금 내가 보낸 사진 꺼내봐. 그거 우리 안방이야. 내가 너랑 함께 자던 침대 위에서 내가 내 상사랑 피임도 없이 관계를 가진 모습. 그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잠시 후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곧 이어 찢어질 듯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안 돼, 제발 안 돼. 준호야, 그건 진짜 실수였어. 딱 한 번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냥 누군가 날 여자처럼 바라봐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 그게 다야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잠시 멈칫한 그녀는 애원하듯 덧붙였다. 근데 준호야, 만약에 수진아, 뒷마당 창문 한번 열어봐. 가운데 있는 거 보여? 나무 타다 남은 조각, 녹슨 금속 틀, 시꺼먼 재. 그게 우리가 쓰던 킹사이즈 침대야.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나는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불 지른 상징이야. 우리 가족을 짓밟고 날 철저히 무너뜨린 그 모든 것의 잔재야.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까지 증오하게 된 거야? 언제부터 내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사랑이 아무 의미도 없어졌던 거야? 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지?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준호야.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 난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 그건 그저 한 번의 실수였고, 나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 제발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식어 있었다. 아이들이랑 나는 이미 지쳤어. 거짓말, 변명, 위선더는 못 견디겠어. 이제라도 솔직해질 수는 없겠니?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연락 안 받았던 거야? 준호야, 설마 애들한테 다 말한 거야? 너 아이들을 내 편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야? 나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참 뻔뻔하구나, 수진아. 내가 뭘 했다고? 아이들을 멀어지게 만든 건 전부 너야. 내가 한 짓이야. 내 더러운 상사랑 내 이기적인 욕망. 남의 남자랑 관계를 맺고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인 척 살아온 내 모습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렸어.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말한 거 아니야.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나에게 사실을 말해줬어. 정말 슬프다. 내가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우릴 그렇게 간단히 버릴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그만 좀 해, 수진아. 더는 거짓말하지 마. 이게 딱 한 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 이건 최소한 4개월 이상 이어진 일이야. 그동안 넌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넌 그걸 내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대화도 사라졌고 넌 날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나마 가끔 잠자리를 가질 때조차 그건 의무감 섞인 측은한 신용뿐이었어. 수진아, 너를 보면 이제 솔직히 역겨워. 그녀는 침묵 속에 떨리듯 말했다. 준호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어. 진심이야. 그냥 단 한 번 23년간의 결혼 생활 중에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야. 나는 정 팀장이 아니라 당신을 원해. 지금도, 앞으로도 제발 믿어줘.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봐, 수진아. 나는 두 번째 사진을 불러왔다. 그건 한 달 전 아들 지훈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을 때였다. 도구를 가지러 올라간 그 애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을 멈췄고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장면을 목격했다. 지훈이는 몇 초간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몇 장 남겼다. 그리고는 2주 동안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결국 어느 날 하윤이와 함께 결심을 했고 울음을 참지 못한 두 아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내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셋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복잡하게 얽힌 슬픔, 가슴을 쥐어짜는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결국 지훈이는 구토를 했고 하윤이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 진짜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그 지옥 같던 순간을 견디기 위해 난 결국 몰래카메라를 샀다. 더 이상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만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을 그녀도 보게 해야 했기에.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증거 중 하나를 그녀에게 보냈다. 수진아, 휴대폰 다시 열어봐. 지금 너한테 보낸 그 사진 기억나? 그게 내가 정 팀장이랑 그런 관계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야. 말끝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사막처럼 말라붙은 감정이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사실은 말이야.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가 나랑 모든 감정의 선을 끊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때부터 이미 너희 둘은 오래된 연인이었겠지.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숨을 곳이 없었다. 지훈이가 처음 봤어. 엄마랑 정 팀장이 침대 위에 함께 있는 걸.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뻥 뚫린 것 같았다. 수진아, 내가 낳은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가 그런 짓을 하는 걸 직접 봤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감정이 상상이 되니? 그 애는 무너졌어. 그리고 하윤이도 이제 널 존경하지 않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수없이 울었고 며칠 동안이나 이걸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유리에 이슬처럼 서려있는 감정이 말을 이어가게 했다. 지금도 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 아이들이 널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 애들이 내게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해줘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내가 무너졌던 그 감정, 넌 그걸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해 본 적 있니? 나는 마지막 인내를 모아 덧붙였다. 부탁이다. 더는 거짓말하지 마. 단 한 번이었단 말, 출장 중 67번이 아니라는 말, 전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 그런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끊을 거야. 수지는 그제야 진짜 무너지는 듯 했다. 안 돼, 제발 준호야. 잠깐만. 나 설명할 기회만 줘. 수신기 너머에서 그녀의 울음이 폭발하듯 터졌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지금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겠지.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절박한 연기의 끝인지 나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 준호야. 나 그땐 미쳐 있었어. 근데 이제 다 끝났어. 그건 그냥 정말 더럽고 외로운 육체의 충동이었어.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받는 느낌. 몰래 만나고 감춰진 자극 속에 파묻히던 그 감정이 그 순간만큼은 나를 다시 젊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거기엔 사랑은 없었어.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는 지탱하지 못하는 듯 한 한 음을 쥐어짜듯 말하고 있었다. 근데 왜 그걸 몰랐을까?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멀어졌단 걸 왜 몰랐을까? 요즘은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공포영화 속 괴물 말이야. 그게 바로 나였어.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준호야, 제발 집에 돌아와줘. 나 우리 가족 다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없어, 수진아.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망가진 사랑을 다시 세우려 했었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넌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거짓말과 배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야. 나는 내 어떤 말도 믿지 않아. 아이들의 친자 확인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만으로도 난 질렸어. 그리고 내가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보다 더 잔인하게 나를 짓밟았어. 수지는 울면서 외쳤다. 준호야,
나 뭐든지 할게. 상담도 받을게.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좋아. 제발 날 떠나지만 말아줘. 그만해. 이제 내 감정에 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이번 주 월요일 하나은행 법무팀 통해서 이혼 서류가 너한테 갈 거야. 안 돼. 제발 이혼만은. 나는 마지막 말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담은 사진과 영상을 그 인간의 아내한테 전부 보냈어. 안 돼, 준호야. 그 사람도 아이들이 있다고.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정신 차려, 수진아. 그 가족을 무너뜨린 건 너희야. 난 아니야. 넌 지금 8명의 삶을 무너뜨린 공범이야. 그녀는 절규했고 나는 마지막 일침을 날렸다. 그 인간은 곧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할 거야. 운도 없었지. 공항 주차장에서 강도 만나서 고안 하나 터졌고 무릎뼈도 박살났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수진아, 우리는 이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가 끝나기도 전에 너랑 그 인간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을진 나도 장담 못하겠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마치 마지막 칼날을 꺼내듯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듯이. 이미 너희 둘이 같이 찍힌 사진이랑 영상 전부 하나은행 본부장 그리고 이사회 전원에게 보냈어. 물론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도 같이 첨부했지. 순간 수신기 너머에서 숨죽인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은행 쪽에서 조정이나 타협을 원한다면 너는 어쩌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인간 그 정 팀장은 반드시 해고되어야 해. 그게 내가 제시한 유일한 조건이야.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절규했다. 안 돼, 안 돼. 준호야.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차갑게 하지만 흔들리는 속을 억지로 누르며 대답했다. 수진아, 넌 이미 내 행동으로, 내 입으로, 내 침묵으로 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였는지 보여줬어. 거짓말, 기만, 배신. 나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아꼈고 그 사랑을 믿었는데 넌 그걸 너 손으로 찢어버렸지.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나였던 그 조각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라는 이름 아래 더는 망가지기 전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 후회의 모든 감정이 뒤섞인 파열음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수많은 균열이 퍼져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해져야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고통을 들으며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혐오감이 들 만큼 아팠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 그것들이 마치 가시처럼 온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반드시 완성돼야 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남은 몇 가지만 잘 들어. 나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우리가 모아둔 1억 6천 중 3천만 원은 하윤이 대학 등록금으로 썼어. 앞으로도 도울 수 있다면 돕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최선이야.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다. 집은 내가 가져. 명의도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지금 팔면 시세로 1억 3천은 나올 거야. 안 팔 거야, 준호야. 제발 이 미친 짓 멈춰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23년이야. 그 모든 시간, 사랑, 기억 그걸 생각해서라도 제발 돌아와줘.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고, 끝내야 한다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외치고 있었기에. 수진아,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집이랑 안에 있는 모든 가구, 물건 다 가져. 나는 남은 1억만 가져갈게. 그걸로 끝내자. 깨끗하게. 만약 내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적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나 법정에 서고 싶은 마음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이젠 나한텐 아무 의미도 없어. 내 말은 절제돼 있었지만 그 속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몇 가지 알려줄게.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금 집 보면 알겠지만 나 이미 이사 나갔어. 원하는 물건 몇 개만 챙겼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사진 몇 장만 들고 나왔고 결혼식 앨범은 두고 갔어. 보관하든 불태우든 버리든 내 마음이야. 결혼 반지?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 녹슬든 변기통에 버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지훈이는 낚싯대랑 사냥 도구 가지러 올 거야. 너 없는 시간에 올 거니까. 누가 다녀간 흔적 있어도 놀라지 마. 그 아이는 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윤이도 짐 가지러 들어올 거야. 다신 그 집에 살 생각 없어. 마찬가지로 내가 없을 때 갈 거야. 나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또렷이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불륜 사진들, 너희 부모님, 내 부모님, 우리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냈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해봐. 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 순간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오열이 마치 허공을 찢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끝내야 했다. 수진과는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나눴다. 말끝마다 맺히는 울음, 애써 담담한 척하던 목소리. 하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분노로 내 가슴을 후벼팠다. 그 말조차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곧바로 나의 위치 찾기 앱을 열었다. 정확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수진의 휴대폰 위치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 나는 입술을 깨물며 욕을 내뱉었다. 젠장. 그 순간 한 인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의 오래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박기훈. 예전에 그의 가족 별장이 서귀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몇 번 초대받아 함께 다녀온 기억이 뚜렷이 떠올랐다. 나는 다급히 휴대폰 주소록을 뒤져 그의 아내 정혜선 씨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선 씨. 저 진우예요. 서진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반갑고 해맑게 흘러나왔다. 어머, 진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기훈 씨랑 저 너무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요즘은 준비가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나의 말 속에 감춰진 무게를 곧 감지한 듯 했다. 딱 남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네요. 나는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기훈 씨 여행 다녀오셨나요? 왜요? 그 사람은 보통 주말엔 집에 있는데 이번엔 외출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혜선 씨, 혹시 휴대폰에 위치 찾기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한 박자 멈췄다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또야?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서울에 출장 간다고 했어요. 근데 위치는 제주도 별장으로 찍히네요.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죄송해요. 혜선 씨, 수진이랑 기훈 씨, 지금 그곳에 함께 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내듯 말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해서 그 개자식한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부탁했다. 혜선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수진이는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기훈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면은 내일 저녁으로 미뤄보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저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고 결혼 자금 공동 계좌에서 제 몫만큼 출금하고 수진의 옷이랑 개인 물품들 전부 현관 앞에 정리해 둘 생각이에요. 혜선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진우 씨,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흐느끼며 덧붙였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진우 씨, 나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 김도윤, 도윤아, 내일 아침 집에 있어? 토요일이니까 정오까지는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딸이 또 7시에 날 깨우겠지.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우리 집 현관 도어락이랑 차고 비밀번호 좀 바꿔줄 수 있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할게.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결혼 취소된 거야? 나는 목이 잠긴 채 짧게 대답했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한 게 아니라면 수진이랑 나 이제 끝이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내일 아침 바로 갈게. 필요한 도구 다 챙겨갈게. 정말 고마워, 도윤아. 그날 밤 나는 마치 20년은 더 늙은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명동 포차로 향했다. 거울을 통해 바깥 테이블을 보니 아까 봤던 수진의 언니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바 스툴 하나를 들고 그들 테이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자리에 앉아 술잔을 탁 내려놓고 주연과 가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진우야, 이리 와서 메뉴나 좀 봐. 가영의 남편 민석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 금방 일어날 거야. 그 말 이후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주연과 가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을 피했고 그 순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진우야? 나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재훈아, 내 아내한테 물어봐. 두 남자는 동시에 아내들을 바라봤고 여자들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진우야, 그게 그런 건 아니야.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생각한 그거야. 민석과 재훈의 얼굴에 분노와 혼란이 번졌다. 대체 무슨 일이야? 민석이 다시 다그쳤고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들 아내는 수진을 감싸고 있었어. 내가 출장 간 사이 그들은 제주도에 간다고 거짓말했지. 실제로는 내 집 주방에서 다 같이 있었어. 재훈이 놀란 듯 묻는다. 수진은 지금 어딨어? 나는 대답 대신 그들의 표정을 응시했다. 그리고 민석이 씁쓸하게 말했다. 수진은 기훈이랑 함께 있어. 그게 사실이지? 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주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수진이는 진우 씨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민석이 냉소를 띤 채 말했다. 그녀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히 말했다. 그녀와 그녀 언니들은 나를 기만했고 거짓말했고 결혼 8주 전 주말 동안 오래된 이웃 남자랑 관계를 가졌어. 주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만해, 진우야. 재훈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확실하게 말했다. 결혼은 당연히 취소할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의자에 몸을 기댔고 그들의 아내는 더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에 쓴 돈이 너무 많아요. 가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차갑게 잘랐다. 상관없어. 나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수진과 기훈의 일을 혜선 씨에게 이미 알렸어.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기까지 단 20시간만 남았어. 4명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조용히 재훈과 김민석에게 물었다.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질문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 시선은 두 여성, 주연과 가영을 향했다. 수진과 연락하기 전에 적어도 오늘 6시 15분까지는 연락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두 여자 모두 당황한 듯 항의하려 했지만 민석이 단호히 말을 끊었다. 물론 해줄 수 있어, 친구야. 그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너 정말 더러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다. 민석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 언니들이 그 따위 짓을 했을 때 진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 상황에서 넌 도와주긴커녕 같이 속였잖아. 만약 내가 수진 편을 계속 든다면 우리도 이혼을 고려해야겠지. 재훈 역시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주연, 우리 예전에 힘든 일 있었지. 결혼 3년 차 초반에 너 때문에 이혼을 고민했던 것도 맞아. 하지만 이번엔 말이 달라. 내가 확실히 말해둘게. 너 수진이랑 연락하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그들의 말은 차디찬 칼날처럼 주연과 가영의 마음을 갈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을 끝으로 식당을 빠져나왔다. 토요일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수진의 흔적을 우리 집에서 완전히 지우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차고 앞에 쓰레기 봉지를 쌓을까 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근처 작은 창고를 하루 단위로 빌렸고 이웃인 도윤에게 차를 빌려 3번에 걸쳐 수진의 짐을 전부 옮겼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결혼식 손님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가 멈추길 반복했고 결국 조심스럽게 메일 하나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제 약혼자는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 상대는 그녀의 오랜 이웃이자 저 역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들과 그들의 남편들 모두 제주도로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저에게 거짓으로 포장된 배신의 여정이었죠. 혹시 여러분이 이걸 용서할 수는 없었을까? 나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공식적으로 제 결혼 취소 통보이며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은 때로 시작보다 정직해야 하니까요. 서진우 드림. 오후 5시 반 나는 혜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훈과 이젠 끝낼 거예요. 변호사와도 상담 끝냈고 월요일 오전에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신속한 재산 분리와 공동 카드 해지를 권유했다고 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오랜 시간 속에서 이런 상처를 참아왔던 것 같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오늘 저녁 6시 정각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우리의 마지막 인사이자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600pm. 나는 손끝을 꼭 눌러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기훈과 함께 보내는 주말 마음껏 즐겨. 내가 세상과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보여줘서 고마워. 우리 결혼은 공식적으로 취소됐어. 곧이어 나는 가족과 하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거짓말과 또 다른 사람들의 동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지금 비로소 알게 됐다. 진짜 사랑은 거짓 없이 용기 있게, 책임 있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부서졌을 때는 미련 없이 끝내야 한다는 것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진심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